자, 이번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회사죠. 애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팀 쿡 애플 CEO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대요.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 여기 보시면 무관세 삼성과 경쟁하기 힘들다. 삼성은 미국에 물건 들어올 때 관세 없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살짝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찬을 했거든요. 두 인물이요. 그래서 트럼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서는 저 알겠다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가 진짜 궁금한 겁니다. 알겠다 이겁니다.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애플에서 생산하는 제품 다수가 애플 제품 다수가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에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도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가 12월 추가 관세 부과할 때는요, 아이폰 XS가 지금 121만 원인데 133만 원이 됩니다.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팀 쿡 CEO 직접 나서서 삼성은 관세 없는데요.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전문가들, 일본 경제보복 와중에 미국까지 한국을 압박할 때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저 알겠다가 삼성 제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모릅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관세 없는 삼성과 경쟁 어렵다. 팀쿡 하수연 맞짱 붙인 트럼프다. 미중 무역 전쟁의 스마트폰 불똥 튈 조짐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 팀쿡 CEO가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중국 팍스콘에서 생산하는 애플 추가 관세로 가격 인상이 불가하다. 아까 보셨지만 비싸집니다. 근데 삼성은 베트남에서 거의 절반을 만들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랍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경쟁인데. 자, 북미 점유율 비슷해서 견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이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you know, one of the things, and you made a good case, is that Samsung is their number one competitor, and Samsung is not paying tariffs because they're based in South Korea.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팀쿡 CEO의 그 고자질을 듣고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삼성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즘 가장 곤란한 질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에 뭘 할 것인지 예측해봐라 하는 질문이 제일 곤란합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예, 그러게요. 예. 럭비공처럼 튀기 때문에 예.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 곤란하긴 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예. 지금 미국의 경제전쟁 전선이 중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플과 균형을 맞춘다고 삼성 제품에 관세를 물리려고 그러면은 베트남 또는 한국으로 관세의 전선을 확대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만드는 삼성 제품, 베트남에서 삼성 제품에 관세를 매면 한국과 베트남에 관세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전선을 넓혀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선을 중국으로 멈추려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아이폰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그랬거든요. 9월 달부터 애플 휴대폰에 관세를 10% 물리려다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12월로 이미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애플 제품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서 삼성과 그 관세의 수준을 맞춰주는 그런 것이 합당한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경선 위원님 분석대로 전망대로 애플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좀 낮춰주거나 면제하는 거 되면은 그거는 고자질이 아니라 호소한 게 되네요. 삼성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한 셈이 되는데 거꾸로 만약에 삼성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면 이거는 진짜 고자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 갈등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기로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교부입니다. 어제 일본 공사를 불러서 후쿠시마 원전수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우리가 물었습니다. 답을 내놓으시오. 이거 원전수 바다에 푼다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거 풀면 우리까지 영향을 받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식 답변 요청 외교 소환을 전달했다. 해양 방출 계획 사실이냐 등 5개 항으로 물었습니다. 답변을 달라고요. 그리고 함께 해법 모색하자. 양자 협의도 제안했습니다. 살짝 우리가 뭔가 질문하면서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살짝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일본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린피스가 이 오염된 이 원전수 이거를 일본 정부가 뭐 바다에 풀러 간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뭐 동해를 거쳐서 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 정부가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 쪽에 질문을 한 거죠. 답변을 하라고. 그거에 대한 의미 분석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00만 톤 방출할 거냐? 아베 약점을 정조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얘기. 아베 총리의 아픈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일본 경제경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준 거예요. 답을 갖고 오시오. 아베 내년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활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대일 압박 수위를 높여서 이 얘기를 딱 한 겁니다. 향후 협상에서 우위 확보 포석 아니냐. 일본 공사 오염수 처리 뭐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여기 일본 공사 니시나가 도모 후미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 여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요. 뭐 며칠 전에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이와 관련돼서 브리핑한 게 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 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김구학 교수님.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의 아픈 곳을 지금 푹 찌른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후쿠시마가 아베의 약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림픽하고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나쁘게 이제 각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뭐 수출 규제 조치의 대응으로 본다기에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건강과 안전에 그렇죠.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 문제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외교부가 조치를 잘한 것이고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외교부에서 얘기한 대로 국제기구라든가 태평양 연안 국가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플랜 이런 것 그리고 2022년 정도 되면 이 지금 매장하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본한테만 놔두면 안 되는 그런 위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우리 수출 규제 조치하고는 분리해서 좀 철저하게 이 부분은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일 갈등상의 어떤 카드로 볼 수도 있지만 국민 안전,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꼭 그게 아니다. 지금 일본과 갈등이 없어도 이거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움직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일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핵심 소재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했던 그 소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한국에 수출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 이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가 6개월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셈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뭔가 수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이거는요. 불화수소 허가는 아직 제로다. 그러니까 뭔가 일본 쪽에 어떻게 보면 유화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될지. 이재용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조치는.
그 일본은 그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예. 일본은 지난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제외하면서 예. 그거를 별 자기네들은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예.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우리의 이제 불만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예.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 이게 보복 아니다.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한 강조하려고. 기회를 삼은 것 같기도 하고 또 8.15 이제 대통령의 그 발언을 듣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외교적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자라는 건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지금 그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일환으로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다. 또 본인들도 이제 이 그 소위 말해서 경제 보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지금 한 2주간, 3주간 바라보면서 자국 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일단 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소개했는데 뭔가 그 변화의 조짐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뭐 새로운 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이 약간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오늘 외교장관들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요. 24일입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를 1년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만둘 것인가 24일까지 결정을 하는 시한이거든요. 우리 정부 지금 고민하고 있을 텐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론할까요? 고민은 하겠지만 아마 이번에 재연장을 불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본이 극단적으로 뭐 우리를 다 풀어줬다 백색구처럼 풀어줬다보다는 그냥 끈을 쥐고 있으면서 일본도 약간 이렇게 좀 가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면적으로 해제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선을 긋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재연장을 불허한다라는 결정을 먼저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쪽에서 이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그렇게 또 상황이 모양새가 갖춰질 수가 있죠. 지금 약간 일본이 어정쩡하게 했는데 우리 갑자기 확 세게 나가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더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라는 게 어차피 절차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이거 가집니다. 그렇게 되지 절대 바라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냥 협정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해가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24일 날 무리해서 이거를 재연장 불허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하긴 뭐 협정입니다만 군사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단에 우리가 뭐 딱히 줄 게 없다 이러면 뭐 방법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진 거 없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건 사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수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봐주시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품 투자해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드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8,224억 원어치 팔린 DLS, DLF 이런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요. 선진국의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런데 8천억 넘게 팔렸는데 손실이 7,239억.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선진국. 특히 독일 국채금리하고 연동이 됐는데 독일 국채금리가 막 4%에서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해야지 수익이 나는데 낮아지게 되면 손실을 엄청나게 보게 되거든요. 원금을 다 까먹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개인 투자 금액이 89.1%에 달한다.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큰 겁니다. 금감원, 은행 등 합동 검사 방침이다. 분쟁 조정 절차도 신속 진행키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빵 터진 DLF 폭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DLF 이런 상품이 있다고요. 국채, 선진국 국채금리 연동된 상품인데 여기 폭탄이 터졌다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판매했던 은행이 고객들에게 충분히 위험을 설명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안 했으면요. 판매가 불완전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금감원 판매 운용사 합동검사 불완전 판매 여부 집중 추적한다. 96% 판매한 우리 하나은행 긴장하고 있다. 만기 집중된 내년이 더 걱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의원님,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 한국의 은행들의 실력 없는 그 문제가 미천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걸 팔았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은행에 오는 손님들은 정말 안정지향적인 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보통 때는 거저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에서 5% 사이에 있다. 그러면 다들 고개 끄덕끄덕하죠. 그 정도 안에 있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쭉 있으면은 보너스를 좀 더 줄게. 이렇게 누군가 제의하면 보너스가 공짜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1%와 5% 사이에 움직이는데 요때 요 사이에 움직이면 보너스를 주지만 이것을 벗어나면은 당신 원금 내가 가져갈게. 손실이 클 거야. 이런 거네요. 이런 뒤에 단서가 붙는데 이 은행들이 그 단서를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설명을 안 했느냐가 지금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파매냐 불완전 파매냐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